네. 그러면은 2025년도 2학기 제 10번째 디지털 인문학 특강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를 장식해 주실 허철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허철 선생님은 이제 중국 고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연구 현황을 알려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허철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철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중국의 고전 디지털 인문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저도 이 전공이 이제 한문 쪽이고, 한문 교육을 하다 보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들이 굉장히 그 한국의 고전학, 고전 연구, 이쪽과 연결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 중국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또 저번 주에 이제 대만 쪽 하셨으니까, 대만 쪽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구나 아시면, 선생님들께서 연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제목은 중국의 고전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과 시사인데요. 사실 중국 쪽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국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혹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자꾸 이제 중국 쪽을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퍼리의 앵무새 주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간단한 요령 한 가지만 배운다면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야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 살가단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거지.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들, 그리고 인식들, 이걸 가지고 자꾸 중국 쪽을 보려다 보면 중국의 모든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울케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입장에서 뭘 보려거나 판단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처럼 환경과 그 사람의 인식과 같이 세상을 바라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인문학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몇 주 동안 고민을 계속했었고, 처음에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방향이 맞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이든 대만이든 혹은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다른 나라의 상황을 설명할 때가 되면 항상 그 자체보다는 내 판단에 의해서 자꾸 재단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서 오늘 강의는 좀 다르게 진행을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네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인처럼 중국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자.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디지털 인문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고전은 또 어떤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봤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들이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뭐고 또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중국인처럼 중국을 이해해야 된다. 아마 오늘 저랑 같이 이제 이 강의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중문과나 혹은 중국학 혹은 고전학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을까? 중국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을까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봤는데 사회주의 체제.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랑 다른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중국의 과거, 그리고 미래, 현재는 어떤지.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는 어떤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중국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주의 체제라는 건 뭐냐면 공산당이죠. 우리나라처럼 다수당의 국가가 아니라 그런 사회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이고 공산당 일당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체제입니다. 특히 국가 지도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무엇을 한마디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첩을 들고 막 적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논문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맨 앞에 시진핑이 뭐 어디서 무엇을 얘기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마치 북한 도서를 보면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훈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사실은. 또 도서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출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 한 달, 두 달이면 책이 나오던데 그 책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논문 투고 작성해서 내고 출판하는 거 튀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검열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책이 하나 나오려면 최소 1년 혹은 2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혹시라도 중국이란 나라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 혹은 중국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나 혹은 이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규정을 봐서 그렇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 지도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국가 정책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들은 연도별로 체계가 만들어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하부 단위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걸 결정할 때는 일단 국가의 정책,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우리가 이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시장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세 가지, 정책과 시장과 기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게 우리 같은 사회는, 우리 같이 자유민주 사회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자본주의 체제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러면 중국은 이전까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덩샤오핑의 대외 전략 중에서 도광양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도광양해라는 걸 보시면 뭐 어떤 책에서는 100년 동안 우리는 웅크리고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조금 뒤에 붙은 말들이고 덩샤오핑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냉정하게 세상을 관찰하고 또 우리의 나라 중국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의 중국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침착하게 대처하고 또 네가 빚을 낼 수 있지만 웅크리고 있으면서 실력을 키우고 또 겉으로 절대로 화려함을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절대 앞서 나가지 말아라. 최근에 시진핑이 들어온 이후에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2021년에 공산당 대회 때 중국 몽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도광양해나 혹은 남들 앞에 서지 말아라 한 얘기를 시진핑이 무시해버린 겁니다. 무시해버리고 중국은 이제 전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 라고 하는 중국 몽이라고 하는 중국의 꿈이라고 하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그리고 중화민족은 다시 굉장히 큰 국가로 설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중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 정신, 중국의 역량,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문명을 전부 다 한꺼번에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2012년에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 대표회의 때 시진핑이 했던 얘기거든요. 이때부터 사실은 미중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러한 세계를 보면 중국은 이제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여기서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를 다 이용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가 아무래도 디지털 인문학이니까 그 디지털 인문학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미 2017년 7월 8일 날
새로운 시대의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좀 그 당시만 해도 2010년만 해도 뭐 알파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던, 그리고 여러 사회의 여러 가지 저변에서 그것도 좀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몇몇의 연구자들 혹은 집단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 차원이 아니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20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세계 선진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핵심 산업의 규모는 1,500위안을 초과한다. 1,500위안 그러면 이거 뭐 별거 아닐 것 같아 라고 하지만 환율을 1대 200 정도 생각하시면 엄청난 돈입니다. 또 2025년까지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초 이론을 세계급으로 성장시키고 핵심 산업 규모는 4천억 위안을 초과한다라고 2017년에 얘기했지만 2024년에 이미 6천억 위안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또 2030년까지 이론, 기술 및 응용 분야의 전반적인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핵심 산업 규모가 1조 위안을 초과한다. 이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계획에 보시면 6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라고 한 나라의 민족 부흥, 그리고 기술 수준의 세계화, 그리고 최첨단,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큰 규모의 대규모 과학기술 프로젝트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죠. 한국의 인구가 5천만 정도라고 하는데 14억이라고 하면 정말로 큰 규모입니다. 경제 규모를 보면 23년에 이미 GDP가 18억만 달러, 전 세계 경제 18%에 해당합니다. 중국이라는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가 그렇습니다. 1년 GDP는 우리보다 좀 떨어지죠. 우리나라가 보통 3만 달러 얘기하는데 1.27만 달러라고 하지만 이게 14억을 나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5천만이 가지고 있는 인구랑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대학 규모요? 2023년 통계를 보면 중국 전체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등교육기관이 3,074개입니다. 한국의 대학의 규모가 한 150개 정도 된다고 따졌을 때 엄청난 규모죠. 그 중에서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수만 4,763명입니다. 만몇 명이다. 4,763만 명. 그러면 한국의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만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 인구 전체와 비슷한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전공생이요? 현재 규모로 보면 약 50만에서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는 이러한 374개 대학 중에서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특별하게 985 공정이라고 하는 혹은 211 공정이라고 하는 대학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급의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중국에서 국가에서 결정한 대학들이거든요. 그 대학들을 보시면 98년에 제정한 39개 대학들, 그리고 95년에 결정한 115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중국에서 앞으로 성장을 시켜서 세계 100위권, 세계 200위권 안에 다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학들입니다. 그러면 이 규모만 따져봤을 때도 115개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대학 전체의 수랑 비슷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BAT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다 클라우드 운영하고 있고요. 음성, 이미지 인식하고 있고요. 자율주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도 보통 우리가 나눌 때 가장 최고의 단계가 5등급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레벨 4까지 이루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자율주행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이 몇 군데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타오바오라든가 뭐 혹은 그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우리 일상에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지요. 메신저, 게임, 핀테크. 화웨이에서는 AI 칩을 만듭니다. 어저께도 기사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GPU 주겠다. 이제 지금 최고의 GPU는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너희 나라에서 최줄게. 너희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중에서 뭐라고 했죠? 우리 안 쓸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우리가 화웨이라는 데서 만든 AI GPU 갖고 충분히 쓸 수 있어. 거절하고 있죠. 예전 같으면 혹은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중국 과학원에서 양자 AI,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양자 AI. 또 논문 수만 보면요. 주요 국제 AI 학술 대회에서 미국에 이어서 2등입니다. 또 일부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특허 출원 세계 1위입니다. 오픈소스, 바이드, 화웨이 등에서 오픈소스로 지금 다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스마트 금융, 의료, 제조, 자원, 인프라 등등. 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계가 기초부터 기술, 응용까지 다 이어져서 하나의 섹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에 들어와서 AI를 우리나라 국가 정책으로 삼겠다. 뭐 기존 정부에서도 사실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건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AI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선 국내에서 개발한 AI 플랫폼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이 상당히 민간에서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딥시크. 딥시크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딥시크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LLM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두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국어 말하면 또버라고 하는데 그냥 모바일 디바이스 가지고도 충분히 들어가서 모두가 다 생성형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키미, 그 다음에 백도문고, 문심이런, 통이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LLM을 활용한 AI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인 거죠. 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환희의 OCR이라고 하는 건데 이 OCR을 보시면 단순히 문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시각적인 것들을 다 AI로 활용하는 그런 것들에서 텐센트에서 개발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판이라든가 혹은 도로의 표지판 혹은 일반적인 문서 혹은 사람이 쓰는 손으로 쓰는 여러 가지 문서들, 공문서를 비롯해서 개인적인 문서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좋은 효율로 만들어지고 있고, 약 한 95%에서 99%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게 중국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다 중국에서 개발한 자체 LLM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여전히 오픈 AI를 많은 사람들이 챗GPT 쓰고 있고, 또 구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개발된 LLM들은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글쎄, 뭐가 있지? 물론 신문상에서는 삼성에서 개발했다, LG에서 개발했다, 어디서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개발하고 있는 LLM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접근되어서 활용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LLM들이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번역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표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거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CNKI라고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구자들이 논문을 게재하고 나면 논문 게재한 것들을 KCI나 리스나 이런 데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중국 지망이라고 하는 영어 명칭으로는 CNKI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CNKI는 예전에는 어떤 그 논문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고 논문간의 관계를 찾고 이런 것들을 했던 우리나라 KCI랑 비슷한 사이트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CNKI에 AI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CNKI 들어가시면 요 중간 요게 CNKI라고 있거든요. 이 CNKI 안에서 제가 하나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GPT처럼 LLM을 활용한 화면을 조금 녹화된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 대학의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으로 디지털 인문학 과정이 있는 곳들에 관한 정보를 좀 찾아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통은 이제 오픈AI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정보들 갖다 찾잖아요. 그런데 CNKI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문서들, 그것들을 RAG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그 안에서 정보를 찾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내놓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시죠? 아마 그 챗GPT를 써보셨거나 구글의 LLM을 써보셨던 분들은 다 보셨던 화면이 비슷할 거예요. 어떠세요? 속도도 되게 빠르게 나오죠? 한국에 쓰고 있는데도. 네. 네. 네, 다음에 보시면 지금 최종 결과 화면이에요. 왼쪽에는 LLM으로 답변을 준 거예요. 아, 중에서는 디지털 인문학 영역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특히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참고했던 논문들은 이것들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내가 참고한 논문들 이렇게 봤을 때, 우린 여기서 그렇구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환각 증세를 가지고 그냥 지가 멋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러한 논문들을 통해서 이거 답변을 주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CNKI 공동 중에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CNK 논문을 검색하시잖아요. 논문 검색에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들의 중요한 정보들을 익스포트 하신 다음에 그것들 갖다 붙여놓고서 자, 내가 여기 이 논문들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넣어줄 테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그 연구 경향을 요약해줘. 라고 하면 연구 경향을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우리가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 정보를 통해서 선행 연구를 다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자세하게 보시면 우리나라 KCI나 리센 이런 기능이 아직 들어가지 않죠. 이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 마이너라고 하는 그 사이트인데요. 이 A 마이너라고 하는 사이트는 자기들이 개발한 GLM이라고 하는 독특한 LLM을 씁니다. 물론 여기 화면에 보시면 GLM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보이시죠? GLM. 이 GLM 말고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GLM 4.5 버전이 아니라 GLM 3.0 버전 선택하겠다. 아니야, 나는 딥시크를 활용할게. 라고 내가 LLM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A-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A가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기준에 나와 있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 아까 CNKI는 중국에 나와 있는 논문들 혹은 연구 경향들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A-는 그거 이외에 이 A-가 수록하고 있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헌들, 특히 이공계 관련된 문헌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본인만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LLM입니다. 그래서 이거 잠시 보시면 제가 아까 똑같은 질문을 여기다가 올렸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올려서 한번 답변을 봤어요. 똑같이 한번 녹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도 지금 보시는 거 되게 익숙하시죠? 네. 답변 형태가 조금 다른 게 지금 보이세요?
답변 형태가 여기서 보시면 맨 위에 자, 지금은 이 질문에 대한 주요 특징은 이거고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들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어 라고 해서 결론까지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런칭이 되면 이게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만의 그 논문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별도 형도를 또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논문들 내 문서에서 추가를 시켜서 이것들까지도 아레이즈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CNK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인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은 그리고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일반 소비자가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그 구글에서 개발한 노트북 LM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노트북 LM. 자신만의 나리지 베이스를 만든다. 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 노트북 LM은 온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노트북 LM하고 아주 유사한 앱이 중국에서 개발돼서 지금 현장 시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텐센트에서 만든 또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하면 텐센트가 뭐 하는 회사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메신저 QQ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다음 메신저, 위챗 다 텐센트 겁니다. 여기서는 게임도 개발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텐센트에서 아까 봤던 비전도 개발했지만 방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IMA라고 하는 IMA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것도 개발해 있는데요. 여기 제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윈도우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과 연동시켜가지고 API로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랑도 활용이 돼요. 화웨이랑도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나서 오프라인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노트북 LM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화면이나 그거는 기능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 IMA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 툴로서 지금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리지 베이스를 넘어서 지능이라고 하는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나리지 베이스는 우리가 문서를 구조화시키거나 반구조화된 문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인텔리전스 나리지 베이스는 뭐냐면 비구조화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순수 텍스트 혹은 순수한 이미지 이것들을 자동으로 훈련시키고 자동으로 추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장기간 기억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지능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혹은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다. 에이전트를 활용한 방식들이 요즘이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방금 봤던 것들은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AI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장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디지털 인문학에서는 그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를 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논의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신문과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2020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1년에 이제 공포한 내용인데 우리나라처럼 중국은 문과와 이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과라고 하는 게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참 힘들잖아요. 이 문과가 뭐라는 거야? 도대체 문과가 현재의 그 역량이나 현재의 수준을 가지고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문과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 라고 고민하는 찰나에 미국의 신문과, 그러니까 새로운 문과 계획, 그러니까 뭐 융합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중국에서 교육 정책으로서 만듭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뭐라고 하냐면 신문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과 관철하기 위해 전국 교육대의 정신을 관철하고 신문과 건설 업무 회의 요구를 이행하고
신문과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수준 중국 특색의 문과 양성, 인재 양성을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한다. 라고 하는 게 2021년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되고 난 다음에 중국 다수의 대학에서 다수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과의 특성들을 버리고 혹은 그것들을 결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 전공 영역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영역을 놔두고 융합과 통섭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만드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아예 전공을 바꿔버려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국가가 결정한 모든 걸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어떤 정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그 계획들이 쭉 이렇게 나와서 신문과 건설에 대한 계획들, 그 다음에 교육 강국을 하기 위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학위법들 등등을 전부 다 바꿔와서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아주 큰 범주, 큰 영역의 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국가 프로젝트를. 아마 사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dhcn.cn 들어가시면 중국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이 큰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또한 특색이 뭐냐면 2025년 1월 12일 날 중국 디지털 인문학 전공 발전 연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대학, 고등교육기관에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전공들이 만들어지고 그 전공들을 만든 것들을 전부 다 연합해갖고 하나의 연맹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학부과정에 디지털 인문학 전공이라고 만들어진 대학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앞으로도 증가가 될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7개가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내문고 사범대학, 그 다음에 안경사범대학, 귀주사범대학, 경덕진학원, 그 다음에 곤명학원, 내강사범학원, 청도의 항성과지학원. 지금 보니까 이게 본가에 만들어진 대학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듣도 보도 못한 대학들이잖아요. 아니, 이게 중에서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정말 유명한 대학들, 북경대, 청와대, 뭐 인민대, 이 북경사대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대학들의 본과에 이런 디지털 인문학 같은 중요한 전공들을 만들지? 이런 이유는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은 굉장히 그 큰 지역을 가지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정책을 만들 때는 지금까지는 조금 소외되었던 대학들, 지금까지는 조금 소외되었던 지역들, 이 지역에다가 먼저 특색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의 특색을 가지고서 많은 고등교육기관, 다른 고등교육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본과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 디지털 인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 다니는 선생님께서 한 번쯤 들어봤던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본과는 이렇지만, 그 학부 과정은 이렇지만, 연구소는 또 달라요. 연구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학, 기남대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원, 남경사범대, 호남대학, 윤영대학, 뭐 광동재경대학, 그 다음에 해주학원 등등 조금은 들어봤던 이런 곳들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인문학 연재를 양성하기 위한 석박사 과정을 설치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대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경대학이라든가 북경사범대학, 중산대학, 영화대학, 신천대학, 광동외국어대학, 외국어 등등 아마 보시면 아시겠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10개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개가 하나의 연맹처럼 묶어져 있어요. 이 연맹체들이 1년에 몇 차례 같은 학술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연맹체가 만들어지는 모든 교육과정, 교재,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포털 사이트로 엮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 그것들을 참고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인재 양성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포탈은 어디냐? 핵심은 어디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중화서국의 고련공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중화서국은요, 단순한 출판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출판사예요. 국가 출판사 중에서도. 그 밑에 자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 몇 가지 중에서 고련이라고 하는 회사는 뭐냐면 디지털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중심에서 나머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연맹들을 다 컨트롤하고 모든 협의를 끌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이트에 보이는 화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화면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화면 밑단에는 아까 봤던 이 연맹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합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8월 달에 이 연맹의 첫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이 제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중국 대학 중에 지금 좀 차이가 있어요 라고 들었던 대학들이 있었죠. 985, 211 이런 대학들이 있었잖아요. 985, 211 중에서도 985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약 39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39개 대학을 제가 굳이 말씀드린 이유, 그 다음에 211에 해당하는 대학들, 211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985 포함해서 115개 대학인데 이 115개 대학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985까지 포함해서 모든 대학들이 사실은 디지털 인문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부 과정에 설치가 되든 대학원 과정에 설치가 되든 아니면 학부 과정에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만들든 아니면 연구소를 따로 만들든 이 대학들은 사실은 다 하고 있다. 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이고 국가 정책 밑에 있는 새로운 여러 대 프로젝트들이 특히 이제 우리처럼 연구재단의 과제들이 모두가 다 이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디지털 인문학 관련한 학술대회가 지금도 중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 대회, 국제학술대회가 정말 매일같이 열립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열린 학술대회에 수없이 많은 참가들이 참여를 해요. 최소 규모로 200, 300명 단위입니다. 어떤 규모는 1000명 단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에 있는 모든 교원들, 아까 신문과계 말씀드렸잖아요. 신문과 계획을 따라야 되는 모든 대학들은, 그리고 모든 교원들은 이걸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듣고 보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의 학술대회들은 보통 참가비를 내지 않는데, 근데 요즘 중국 대학들의 디지털 인문학 학회를 보면 보통 참가비가 1인당 1,500위안.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로 3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그리고 워크숍도 수수료 열려요. 워크숍도 한 50만, 60만 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참여해? 참여합니다. 이게 본인이 살아갈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말씀드리면 방금 했던 것처럼 북경대학이라는 인민대학이라든 복단대학, 사회교통대학 다 있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유산 쪽을 할 거야. 우리는 AR 쪽을 할 거야. 우리는 VR 쪽을 할 거야. 우리는 디지털 도서관을 만드는 쪽을 할 거야. 우리는 GIS 쪽을 할 거야. 등등 각기 다른 각 대학들마다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만들 때 자기의 특색을 내세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규모가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다. 연구기관이요? 한국에서 디지털 인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기관들이 연구소가 몇 개나 될까요? 정확하게 보시면 이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써드리는 거는 일부 알려져 있는 것들 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들입니다, 그냥. 이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고문자 연구소에서 AI 합니다. 중국 고정연구소 AI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아까 DH 사이트에 보시면 연맹들에 대한 그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협력 기관도 있고 등등등등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버드 이인칭 연구소를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신 적이 있잖아요. 하버드 이인칭 연구소에 보시면 동아시아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버드 이인칭 연구소가 작년에 북경대학교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버드 이인칭 연구소에 있는 모든 고적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는 북경대학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가 담당한다.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북경대학교 디지털 인문학연구소에 그럼 전임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담 전임연구 인력은 몇 명일까?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몇십 명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단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중화서국에서 아까 말했던 고려원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고적정리 그다음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도 진행합니다. 이게 지금 훈련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워크숍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대학의 전공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학원의 전공을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이런 전공들을 가지고 있던 일반 기성세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디지털 인문학 관련한 것, 기술을 습득하고 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워크숍들도 수시로 열립니다. 보시면 기초반 나오죠? 기초반만 이게 아니라 중급반도 있고요. 고급반도 있고요. 중화서국만 이걸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걸 합니다. 고전만 이걸 할까요? 아니요. 고전만 아니라 현대 한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 문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철학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봤던 그 정보 중에 하나는 중국 개념사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학술대회가 이달 말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워크숍들도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점 확대되어 가는 추세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남경대학입니다. 남경대학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 화면을 캡처했는데 여기 지금 몇 명인지 보이시죠?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 안에 있는 인력이요. 13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경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은 다른 연구소들, 다른 연구기관들, 그리고 해외 협력기관들과 여러 가지 MOU를 통해서 혹은 합작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중국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메뉴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려고 지금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전 세계의 디지털 인문학 관련한 소식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권, 영어권, 독일어권, 그 다음에 프랑스어권, 그 다음에 스페인어권, 일어권, 한국권 등등등등. 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디지털 인문학 연맹들, 국내 연구기관들, 국외 연구기관들, 그 다음에 그 뭐 단체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지금 이 중국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청와대학하고 중국의 아까 고령이라고 하는 회사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실린 논문들, 그 다음에 관련 도서들 소개하고 있고요. 나중에 현대만 들어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과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해외교육과정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툴들, 공부들, 이것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어떤 그 지능형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실험실에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기초 공부들에 보시면 기초적인 디지털 인문학을 할 수 있는 툴이죠. 여기에 보시면 기년을 환산하는 거. 중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문헌들을 보다 보면 연호가 조금 다르게 써 있잖아요. 그 연호들을 환산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뭐 한 무제 몇 년, 그러면 이게 서기 몇 년이다. 그 다음에 조선 왕조 실록에
혹은 뭐 그 후반기에 무슨 음악 몇 년, 그러면 이게 몇 년이, 석유로 몇 년이다. 라고 해서 석유로 다 변환시켜 줄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척도, 그 다음에 한자의 코딩 관련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AI 작시.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를 짓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AI를 활용해서 중국에서 당신을 짓고 있어 라고 소개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옛날 그 책들을 보다 보면 거기 이제 글자들이 있잖아요. 한자가 써 있는데 그 한자를 그 스캔해갖고 올리면 제가 좀 이따 국립중앙도서관 거 보여드릴 건데 그 한자 올리면 이게 누구 글씨체야? 이게 왕의 시체야? 아, 이게 조형부체야? 이걸 판별해주는 그런 AI 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지금 문헌 관련한 툴들을 보시면 문헌 처리를 할 수 있는 툴들입니다. 보시면 OCR 몇 가지 지금 있죠. 사실 OCR은 여기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중에서 개발되고 있는 OCR 중에 제가 본 것만 10여 개가 넘습니다. 10여 개 중에는 전문적으로 각골문만 처리하는 OCR도 있고요. 전문적으로 근문만 처리하는 OCR도 있습니다. 각골문 처리 OCR이 어려워?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각골문을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골문은 좀 달라요. 또 각골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원래는 큰 판 하나였을 텐데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각골문 파는 사람들이 일부 쪼개서 팔거든요. 쪼개서 막 부숴가지고. 근데 현재 기술은 어디까지 왔냐면 각골문들을 다 각기 다른 각골문들을 화면을 만들고 그러니까 화상을 만들고 그것들 가지고 야 돌려가지고 이 조각과 이 조각과 이 조각은 이렇게 맞추면 하나의 원래 조각이야. 레고 맞추듯이 그게 맞춰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각골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글자를 판별할 때 순서가 좀 어려워요. 순서가 막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가로 쓰기 하고 세로 쓰기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 순서가 아니에요. 각골문은. 그러다 보니까 각골문 판독할 때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현재 형태로 바꿔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석 같은 경우에는 비석 OCR도 있는데 비석 OCR 같은 경우에는 글자 흐려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글자가 뭐일 것 같아라고 추정하는 것들. 그리고 일부 획이 날아간 경우, 혹은 오자가 들어간 경우, 그런 것들도 다 판독해서 이루어진 OCR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동 표정 기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체, 번체라고 하는 감번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가 있을 때 우리 공문원 보다 보면 표가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있거든요. 표가 있을 때 표를 자동으로 판별해서 표대로 이제 판독해서 그걸 이제 엑셀에 갖다 붙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기능들. 그 다음에 현대 중국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그 전문적인 인명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혹은 다른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걸 판독해내는 기술들, 그다음에 인식하는 것들, 그다음에 교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 사이트에 있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 이건 일부입니다. 그다음에 문헌 분석하는 것들, 문헌 분석하는 것들 선생님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표가 들어있으면 표를 이제 분석해서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LLM을 활용해서 다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그림들을 막 올리고 나면 그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자기가 있다. 그럼 도자기 그림을 몇 가지를 이제 한 다음에 그 도자기에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지? 이 도자기를 어떻게 분석하면 되지? 라고 하면 크기, 그 다음에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중량, 그 다음에 그 도자기는 원래 재질이 뭐였어? 그 다음에 그 도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는 뭐가 있어? 이 도자기 그림 뭐가 있어? 이런 것들 판독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어휘 통계,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날리지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 날리지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중국 역사 인명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뭐 한 시대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역사를 쭉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동일한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물들을 판별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GIS, 그다음에 마커스라고 하는 반구조화 시킬 수 있는 툴들, 이런 것들도 여기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만 보셔도, 야,
이거 우리나라는 아직 못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우리나라에 아직 기초 단계에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좀 놀라움을 가지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거 광고인데요. 보셨던 것처럼 중의 디지털 인문학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디지털 인문학 관련 학술대회가 열리거든요. 그 중에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북경에서 중국 컴퓨터 학회죠. 중국 컴퓨터 학회에서 인문지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디지털 인문학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예상컨대 이 규모는 한 5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과가 지금 나눠져 있는 분과가 한 10개 분과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는 뭐 아까 OCR도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문지능이기 때문에 고전만을 다루지는 않아요. 여기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문학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쌤들께서는 여기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가서 한번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이트를 이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올해가 1회 대회고요. 그 다음에 CCF, ORGCN, AIF-OH 2025라고 되어 있는 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발표도 할 수 있고요. 발표 신청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관도 할 수 있는데 10명 이상 세션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 아마 참가비가 좀 할인이 되고 별도의 세션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주는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신 쌤들께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도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고였고요. 그러면 디지털 인문학 중에서 고전 쪽은 그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고전은. 자, 이 고전도요. 왜 중국의 고전 관련한 디지털 인문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을까? 시진핑의 연설이나 정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했지? 중국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지? 이걸 보셔야 밑에가 이해가 돼요. 이미 고전에 대한 거는요, AI 이전에 2014년부터 벌써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몽 말씀드렸잖아요. 중화 고적 보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2014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OCR, 스캔 기반 디지털화를 국가 정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초기 기반 OCR도 하고요. 당연히 학교에서 고전교육도 강화가 시킵니다. 저도 뭐 한문교육 전공이다 보니 이게 사실은 이쪽에 집중을 많이 해서 봤었는데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고전교육이 중화민족의 민족 정신을 부흥하는 데까지 핵심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고전교육이 점차 위상이 떨어지는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렇게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오면 AI와 고전결합의 제도화 단계에서 국가급의 고전 LLM을 정식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디지털화, 대중화 통해서 마지막에 중국명의 세계화, 중국몽의 실현. 이게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다. 우리는 디지털화를 하는 이유가 뭐죠? 연구를 위해서. 디지털 인문학은 연구의 영역 아니야? 중국은 그게 아닙니다. 연구의 영역은 별도의 영역이에요. 이들은 연구를 통해서 대중화를 시키고 중국 문명을 세계화시키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중국 고전과 관련되어 있는 AI 혹은 뭐 디지털 플랫폼 여러 가지 사이트들 이걸 보시려면 원시엔슈에라고 하는 밑에 보시면 사이트 좀 주소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중국에서 현재 개발돼 활용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라든가 혹은 뭐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포털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옮겼는데 올해 8월 달에 이제 중국 청와대로 옮긴 원래 아리 쪽에 있었던 친구인데요. 그 탕슌이라고 하는 젊은 연구자가 있습니다. 지금 30대일 거예요. 그 연구자가 몇 년 동안
모아서 만들어 놓은 포스타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를 지금 운영은 청와대에서 하고 있고, 이 친구가 올해 청와대로 옮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사이트. 여기는 계속해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선생님께서, 중요 고전 관련 디지털 인문학 연구 성향을 보시려면 이 사이트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 중에서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지를 스캔하고, 스캔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OCR을 하고, OCR 한 걸 가지고 자동 표정을 달고, 그 다음에 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교감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포털에서, 플랫폼에서 다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가지가 넘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최근에 이인방이라고 하는 북경대학 중국 고문원 연구소의 연구원이 쓴 논문에 나와 있는 정리한 내용이라서 제가 밑에 좀 달아놨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포탈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까 그 카카오의 오픈 채팅,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 가 보니까 지금 어느 대학이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굳이 버트라고 하는 모델을 활용해서 한국의 고적을 OCR 하는 거를 지금 하겠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있었던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만 중국은 이미 그걸 넘어서고 있다. 이미 그 단계 넘어섰다. 물론 이 안에는 대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만에 대한 인식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샌드위치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합작, 개통이라고 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코업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따가 식전고적이라고 하는 사이트 플랫폼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보시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구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집단지성 사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OCR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OCR들, 고전을 다루는 대표적인 OCR들 이런 게 있습니다. 운총이 있고 뭐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트 속도가 좀 빠르죠. 네. 제가 배속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화면을 캡처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보통 요 4개의 사이트들은 돈을 내고 써요. 그러니까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AI들이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능이 좋은 것들은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이것을 정작 상품화 시키는 거는 어떤 회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자본력을 가지고 움직여요. 당연히 이 회사들은 돈을 받겠죠. 네, 선생님께 잘 알고 계시는 에어생이라든가 혹은 기타 등의 사이트들 보시면 내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아까 CNKI에도 돈 내야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니고도 현재 지금 간전 고적 OCR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료입니다. API로 연결해서 쓸 수 있고요. 이 화면 갖고 이 화면처럼 이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OCR API라고 해서 토큰 돌려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공개되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슈거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안에는 이것도 공개되어 있는 무료 사이트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중국의 그림들, 그 다음에 고전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검색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소개만 시켜드립니다. 이걸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고적 정리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중화서국의 고련이라는 데서 지금 만든 플랫폼이거든요. 보시면 사진 올리고 OCR하고 표점 달고 간번 교환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아웃풋하고 이런 것들을 한 사이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식전고적인데요.
다른 사이트들에 비해서 제가 식전 고적은 좀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전 고적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사이트들하고는 좀 달라요. 기술 개발은 아까 말씀드렸던 북경대학교 디지털 인문학연구소가 개발을 했고요.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 사이트를 투자하고 있는 데는 뭐냐면 바이트댄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국 바이트댄스? 바이트댄스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틱톡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틱톡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이트댄스입니다. 이 바이트댄스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바이트댄스가 운영한 사이트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식정고적 정리 플랫폼. 식정고적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사이트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고전을 정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이트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화면을 조금 바꿀게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식정고적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식정고적 사이트를 보는 이거는 그냥 컴퓨터로만 갖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핸드폰으로도 이거 사이트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국의 사람들이 고전 보고 싶어? 읽고 싶어? 그럼 여기 들어와서 봐. 활용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만의 라이브러리. 내가 여기 책 중에서 나 이러이러한 책들은 내 개인 라이브러리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교보문고에 내가 만드는 것처럼 리스트에 내가 내 개인 서고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리할 플랫폼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시점을 저기 사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사기라고 검색하시면 아이고 사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책 하나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이거는 화면이 되게 익숙하신 화면이죠. 왼쪽에 지금 책의 그 항목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네,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중간에 지금 이미지가 되어 있고 이미지 확대할 수 있는 화면 밑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입력한 것들 밑에 보이시죠? 이것까지야 뭐 항목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좀 하나 더 나가서 자 여기서 실체 관계도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역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는데 실체 관계도라고 하는 거 보면 인명끼리 연결시켜 놓은 지면끼리 연결시켜 놓은 맵들 이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제가 아까 화면에서 한국고정본영원에서 이거 하죠? 네,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이 본문 안에 있는 것들 인명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방을 골랐더니 유방에 대한 정보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유방에 관련된 정보가 인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또인 바이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틱톡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중국에서 이름은 또인이라고 하는데 또인의 백과사전이 있고요. 그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문의 단락 중에 이 유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유방에 보시면 폐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폐공이 유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헌에 이명이 있을 때, 다른 진표기가 있을 때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명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어야겠죠.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지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통계도 있습니다. 그럼 지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지금 항우분기니까 항우가 살았던 당시의 지도를 보여줘요. 그리고 현재 지면 현재 중심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현재 중심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보시면 서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어느 시대 어느 지역으로 바뀌는지가 보이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글자를 몰라요. 그랬을 때 밑에 보시면 백과사전처럼 정보가 쭉 나옵니다. 아까 말했지만 대중화입니다. 누구나가 여기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이 안에 새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백과사전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글자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사전, 찾기 기능. 나 글자 이거 찾고 싶어. 라고 하면 그 글자에 대한 걸 찾아줘요. 자전을 여기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소가 보이지 않잖아요.
나 주소까지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주소가 나옵니다. 세근, 그 사기 세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포함되기 시작한 게 이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에 보시면 자, 내가 너한테 질문을 던질게. 이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래?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단순한 질문했습니다. 항우의 아버지는 누구야? 라고 질문했더니 얘가 지금 문헌들을 쭉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의 기록과 조금 모순된다. 학계의 의견은 좀 다르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보통 항우의 부친에 대해서 이런 설들이 있어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식전고적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또 하나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왼쪽 오이를 올렸더니 정리 교열자 51명이라고 나오죠. 이 식전고적은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그 고적 정리 그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나는 이 책에 대해서 교감자로 활동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면 누구나가 교감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감하는 사람들은 고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정리한 사람이 269명인데 그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걸 교육을 받어. 또 이 책은 송나라 때의 판본이야 등에 대한 정보를 이 왼쪽에 보시면 나오죠. 당연히 복사 붙여넣기 되고요. 당연히 이 안에서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고적 정리 플랫폼은 어떨까? 저도 이 교육자로 지금 신분은 되어 있지만 제가 직접 교육 본 건 없어서 그냥 큰 맥락에서 교육 볼 수 있는 화면들을 소개하는 화면들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녹화를 해놨는데요. 교감할 수 있고요. 표점도 할 수 있고요. 단락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공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우린 이런 것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부분, 이 앞에 부분서부터 자동 분단까지는 다 AI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나눠줄 거야.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구조를 다시 정리하거나 표점을 교관을 본다거나 혹은 그 NER 개체명 인식에 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교정 보거나 혹은 번역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은 여러분들과 같이 할 겁니다. 전문가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OCR라는 화면이고요. 이 OCR 화면 중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 판본마다 글자의 형태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OCR이 사실은 맞는 기능은 아니에요. 모든 판본이 다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책에서 어떤 글자 하나가 모양이 나오면 이 글자의 모양은 이 책에서 이 모양을 가진 글자들은 전부 다 이 글자로 판독해야 돼 라고 지적을 해주면 최소 이 책에 대해서는 그 글자의 형태는 다 이 글자로 인식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동 표점, 자동 단락. 보이시죠? 네. 자유 교정 볼 수 있게, 교감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감 문건은요,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교감받다가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까 NER 틀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임명.
공명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인명을 왼쪽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게 쭉 나와요. 아마 CBDB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중국의 인명들에 대한 정리한 큰 데이터베이스.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거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공명이라는 사람 비밀이 많은데 이 책에 새기는 공명은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내가 선택해주면 그 사람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본서부터 영인, 교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방 공약, 인인 참여, 고적 정리, 사회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관이 만들고 그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만들고 나면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숫자는 늘 부족했고 인력이 들어간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다면 마치 우리가 모두가 같이 만드는 형태를 생각한다면 어떨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식전고적이라고 하는 건 단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념적으로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더 강조해서 화면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고대 한어만 가지고 LLM을 만든 것도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중간에 보여드렸던 LLM들은 중국에서 현대 한어 중심으로 모든 LLM을 만들었다면 아니야. 고대 한어만 가지고 만들어야지. 왜냐면 고대 한어랑 현대 중국은 다르거든요.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대 한어만 가지고 만든 이 LLM들이 있는데 이 LLM들을 보시면 순자, 그 다음에 문헌,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이거 말고도요. 북경사대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등 많은 고전 중심의 LLM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아까 식전고적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게 식전고적은 중국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써요. 회원 등록이 돼야지만 이걸 들어가 쓸 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개방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래에 그랬던 방식이 최근에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구지 NLC CN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보시면 이 사이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번호 필요 없고요. 회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가 쓸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13,000여 권에 대한, 13,000여 종의 고전이 들어가 있고요. 책으로 보시면 약 14만 책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자동 구두, 자동 번역, 판본 비교. 이 판본 비교는 판본과 판본을 비교해주는 저번 주에 그 최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중국의 그 대만의 뚜이두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판본 비교라고 하는 메타데이터만 비교해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기년 변환하는 거, 고급 지명, 그 다음에 사전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대중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중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8월 달인데 중국 북경에서 이 AI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그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 고전을 지정을 해요. 이런 책들을 지정한 다음에 자, 이 지정된 걸 가지고 너희가 마음대로 한번 AI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만들든 뭘 만들든 만들어봐 라고 경진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팀 단위 혹은 개인 단위로 참여해가지고 경쟁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 상을 받은 작품들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문가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학부생들이 혹은 대학원생들이 혹은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AI 툴들을 가지고 이 고전의 내용을 현대식으로 재가공해서 보여준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보여드리진 못할 거고요. 위에 사이트 한번 보시고 한번 들어가서 관심 있으면 보십시오. 이거는요. 이것도 북경대에서 개발한 건데 여기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건데요. 옛날 그림이 있잖아요. 옛날 그림에다가 내가 내 사진을 올리고 이 그림에 그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그림에 내 얼굴을 투영해줘.
라고 하면 그 그림 속의 인물의 얼굴이 내 얼굴로 바뀝니다. 혹은 현대의 산의 사진, 혹은 현대의 강의 사진, 바다 사진을 올리고, 이거를 당대 화풍으로 바꿔줘. 송대 화풍으로 바꿔줘. 혹은 명대 화풍으로 바꿔줘. 하면, 그걸 화풍으로 바꿔줘요. 이런 기술 다 있죠.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전에 적용시키고 있다. 옛것 적용시키고 있다. 이게 우리랑 차이라는 겁니다. 대중화. 아까 말씀드렸던 수없이 많은 연구소들이 특히 그 연구소 중에서 고전과 관련돼 있는 정말로 다양한 툴들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가 전 대표적인 연구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북경대학교 데이터 인문학 연구소입니다. 이 데이터 인문학 연구소에 가시면 이들이 개발했던 툴들, 사이트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학술활동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연구자 선생님들이 계셔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잠깐 하나만 공유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시청가라고 하는 게 한시 짓는 거예요. 한시 짓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건 뭐냐면 노너를 가지고 노너에 있는 것들을 지식 플랫폼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군자불기라고 검색을 하면요. 군자불기라는 게 논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논어가 시대별로 잘 판본들이 나오는데 그 판본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라고 하면 반복돼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밑에 보입니다. 이거 논어 하나만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은 여기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북경대학 데이터 인문학 문서에 보시면 이 중간에 문헌, 사권, 분석,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어 말고 다양한 형태의 다른 고전들도 이런 비슷한 형태로 중복되어 있는 것들 혹은 인용되고 있는 것들의 인용 관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A라는 책에서 뭔가 다른 책을 인용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인용이 맞을까 틀릴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1대1 비교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글자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분석 플랫폼은 중간에 글자가 빠지거나 글자가 다른 글자로 변환되거나 혹은 축약시키거나 혹은 확장시켰거나 이런 것들도 다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대 디지털문 연구소에 만든 것 중에 정말 대표적으로 최근에 와서 만든 사이트가 우이디엔, 우여점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우이디엔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뭐냐면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LLM을 결합해서 자기만의 날리지 베이스를 구축하고 API를 만들고 앱을 개발해서 공개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우여점은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를 자동으로 구조화시켜 줍니다. PDF 올리시면 얘가 자동으로 OCR 하고요. 자동으로 표점 달고요. 자동으로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엑셀 형태로 표로 다 만들어 줍니다. PDF 문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형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까지 가능해요. 네, 나 이렇게 원 형태로 분석해줘. 아, 나 관계도를 만들어줘. 아니야, 나 지도를 만들 거야. 모르는 게 있으면 내 여기다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챗GPT 활용하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나 이런 것들을 표 형태로 만들어줘. 구조화시켜줘. 여기 보시면 그림도 올라와 있죠?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사진에서 나 이런 문자만 뽑아줘. 얘는 크기 어떻게 돼? 이것도 다 정보 만들어줘. 얘가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얘가 무료이고요.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로 답변하고요. 중요한 거 시각 형태가 가능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각화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 우리는 뭘 만들려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뭘 배웠어야 됐어요. 아마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데이터 입력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진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이걸 해줘요. 그리고 중국어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예, 여기에 쓸 수 있는 LLM들은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 AI 것부터 시작해갖고 10여 종류가 넘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LLM을. 왜? LLM마다 기능이, 성능이 다 다르니까요. 특장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중국의 LLM들, 그다음 미국에서 개발된 LLM들 다 쓸 수 있다. 웬만한 건.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툴툴까지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툴툴까지 개발하고 있다. 아, 그러고 보니 저번 주에 최재현 선생님께서 대만의 덕큐스카이라든가 대만중앙연구원의 플랫폼을 소개시켜 줬었는데 그랑 뭐가 다를까? 용량의 제한이 있거나 혹은 그 쓸 수 있는 LLM들이 제한이 되거나 그렇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연구자들이 자신만의 나리지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다시 PPT 화면에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북경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이거는 오여점은 OED에는 그 제가 밑에 사이트에서 적어놨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소개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한 시간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유튜브 안 쓰시는 거 다 아시죠? 중국은 빌리빌리라고 하는 사이트를 많이 쓰는데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관련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또 하나 두 번째 광고입니다. 아까 첫 번째 광고는 중국에서 열린 디지털 인문학 학술대회 있고 두 번째 광고는 뭐냐면 저희가 그 매년 민간 차원에서 이거는 뭐 학교 차원이나 프로젝트 차원이 아니에요. 민간 차원에서 워크숍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세 번째 워크숍입니다. 동아시아 문화 나리지 베이스 구축과 활용이라고 하는 그 워크숍이 지금 1월 달 마지막 주에 성균관대에서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이 민간 차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딴 데 지원을 받는 펀딩이 없어요. 그 사실은 참가하시는 분들이 참가비를 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해갖고 그분들에게 이것을 배우는 기간인데 이번에는 5일 동안 워크숍이 진행되고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번에는 대만대학교에서 3분, 북경대학교에서 3분, 2명, 3명 정도 불러서 초청해갖고 이틀 동안은 도큐스카이를 활용한 문서 구조화, 그 다음에 GIS 구축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틀은 방금 소개시켰던 UEDM을 활용해서 문서 구조화를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앱까지 개발하는 것까지 해서 오프라인으로 강좌를 시행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대만이든 중국이든 중국어로 진행하다 보니 중국어를 좀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화면 보면 다 아는 거니까 한국 중국어를 모르시더라도 참여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이제 신청 링크가 있는데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하신 분들이 그 참가비 5일 동안 수강료가 3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펀딩이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참가비를 가지고 그분을 추첨하고 숙박해드리고 등등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냥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이것도 광고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사점 우리 방향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인문학, 고전 디지털 인문학. 일단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방성이냐, 폐쇄성이냐. 중국어 되게 폐쇄적이죠. 최근에 개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폐쇄적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중복된 투자. 되게 많은 연구 단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헌 하나를 가지고서 각기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된 투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확한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오자들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OCR을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검토를 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을 따라서 자기들이 국가의 돈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 성과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어요. OCR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거는 정확도가 95%예요. 98%예요. 우리는 속도가 이만큼 나와요. 우린 이렇게 정확해요라고 하지만 사실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번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지고대로 그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를 놓고 보면 중의 디지털 인문학은 자료의 디지털화, 실용화, 대중화 요 세 가지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그럼 실제로 인문학 본인의 용어는 어떨까?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할 때 이 방점 어디에 찍어야 될 거냐? 디지털화에 찍어야 될 거냐? 아니면 되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실용화시키거나 대중화시키는 거에 방점을 둘 거냐? 아니면 실제 인문학 연구에 이것들이 얼마만큼 가치롭게 활용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둘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인문학 분야 연구에는 크게 방점이 시키진 않습니다. 중국을 보면 이게 조금 대만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대만은 인문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앞에 딴 것들을 중점을 두거든요. 근데 중국은 현재 보시기에 참 좋더라. 여기에 아직 방점이 더 많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겠죠. 저렇게 많은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있으면 그 기존의 신문과학에 의해서 기존에 연구하셨던 전통적 연구하셨던 분들이 이걸 접하시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 그러면 연구의 경향성은 바뀔 겁니다. 이게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우리보단 빠를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이상의 재학생들의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랑 똑같습니다. 연구자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과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디지털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문학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활용하는 것일까? 디지털 인문학은? 아니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서 인문학 연구를 하기 위한 걸까? 아니면 대중화를 하기 위한 걸까? 저는 우리나라 디지털 인문학이 사실은 물론 인공지능도 그렇지만 약간의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품을 싹 걷어낼 시기가 분명히 오겠지요. 그 거품을 걷어낼 시기에 과연 디지털 인문학 전공이 살 수 있는 디지털 인문학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본인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걸 제가 굳이 고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이 붙었던 명칭이에요. 사실 저는 디지털 고전학, 디지털 동아시아학, 디지털 문헌학, 디지털 역사학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사실은. 저 개인의 입장은. 디지털 인문학이 뭔지 아직도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또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역할은 뭘까? 생각해보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그리고 그들 개발해 놓은 그 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수준을 경쟁해야 하고 우리도 우리나라 뭔가 개발해야 돼. 과연 경쟁이 될까요?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것들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고 표준화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멀티퍼포스를 가질 수 있게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집단지성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제가 오늘 중간중간 괜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개발할 수 있을까? 또 디지털 문해력 관련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고, 또 현재 우리 기존 인문학 연구자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연구의 객관성과 과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인문학 관련 논문들이 나오다 보면 연구 성과가 나오다 보면 그것들을 심사자가 검토하고 그것들을 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객관적인가요? 그게 과학적인가요? 기존의 우리 연구를 보면 뒤에 참고문헌이 달리고 각주가문화 달리는 건 뭐냐면 자 심사자가 참고문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참고문 제가 이거 썼어요. 이 참고문헌에 있는 것들이 적절하게 제가 이용했을까요? 심사자가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레퍼런스를. 그런데 디지털 인문학 논문은 누구도요 데이터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도 당신이 논문에 썼던 연구에 활용했던 그 알고리즘을 내가 한번 써볼게요라고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논문에 써있는 거 그대로 믿어요. 야, 이렇게 실험했더니 FGS가 얼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험했더니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훌륭하지 않은가요? 아유, 훌륭한가요?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인문학 발전을 위한 그러한 형태로서 그의 정량이 됐던 정성이 됐던 이런 연구 형태를 활용하고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다른 나라 인문학 연구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다른 나라의 연구 경향들을, 그리고 다른 나라 개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흡수가 필요하다. 참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흡수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광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그 디지털 인문학 관련 학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한번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 워크숍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비용은 좀 드시겠지만 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디지털 인문학 특강 2025년도 2학기 제 10번째 디지털 인문학 특강의 마지막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선생님께서 굉장히 귀한 이제 대륙의 연구 동향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배울 것이 참 많았습니다. 강의해 주신 호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강의에 참석해 주시고 질의응답 꾸준히 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6년도 1학기에도 디지털 인문학 특강 잘 계획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에 참여해주시고 강의를 진행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